안녕하세요, 알파티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질문했던 댓글들을 바탕으로 한번 그 댓글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해주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제 목소리가 좀 코맹맹이 소리, 감기 걸린 소리가 날 수도 있는데 한 3주 전에 제가 코로나에 걸렸었는데 목소리가 쉽게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소리가 평소랑은 조금은 달라도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경계선 성격구조 2편 댓글에서 늘번님이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자기에게 조금만 거슬리면 화를 내고 삐져서 말을 않고 관계의 맺기를 끊어버리는 것은 무슨 심리일까요? 아마도 이렇게 본인이 삐지고 또 화를 내고 또 관계를 끊어가면서까지 이렇게 대처하는 것은 어쩌면 끝까지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찾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랑이 무서워지게 되고 오히려 자신이 밀어내는 형태로서 삐지고 화를 내고 관계를 끊는 방법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신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 상처를 받으면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병리적 자기애로 인한 성격병리 영상에서 유자님께서 미녀와 야수는 현실에 존재할까요? 그리고 미녀가 야수를 사랑하면 야수는 변할까요? 제 생각에는 미녀와 야수는 현실에도 존재를 합니다. 그것은 커플일 수도 있고 또 부부일 수도 있고 또 스승과 제자일 수도 있고 또 친구 간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부에 있는 그런 관계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도 이미 미녀와 야수라는 나의 두 가지 측면들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열된 채로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녀가 야수를 사랑하면 당연히 야수는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수도 미녀를 사랑해야겠죠. 그리고 거세, 우울, 성숙 이 동영상인데 SM님께서 락강의 실제계나 상상계에 사로잡힌 자들의 행동이 소시오패스나 나르시스트들의 행동과 흡사한데 정신증자들도 사실은 이런 행동 패턴과 흡사하지 않을까요? 한마디로 대답하자면 맞습니다. 프로이트 이론에 따르면 맞는 것 같아요. 정신분석에서는 이렇게 심한 자기애성 성격장애나 소시오패스도 정신증적인 비율이 높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정신증이랑 신경증 중간에 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정신증, 소페, 나르, 사이코패스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각기 다 다른 현상들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지만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상징계적인 비율이 없거나 매우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좀 더 일반 용어로 쉽게 하자면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 그 관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세상에서 철수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랑의 마음을 남에게 전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것이 정신증입니다. 그리고 공허함에 관하여 라는 영상입니다. 유자님께서 미움받을 용기라는 이 아들러의 책이죠. 여기에 나오는 아들러의 심리학처럼 과거의 사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과 비슷한 말씀을 하는 듯한데 제가 잘 이해하고 들은 것이 맞나요? 맞습니다. 아들러건 빅터 프랭클이건 프로이트건 그리고 융이건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자들도 어떤 현상에 이름을 붙이고 공식을 만들고 그 공식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다음 문제들을 풀 수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공식을 만드는 과정. 그래서 자신의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과정들은 모두 다 우리가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그 치유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의미를 억지로 부여하는 거는 이거는 합리화예요. 합리화. 방어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래서 이런 거야 하고 덮어둘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의미 부여란 그 의미가 부여되고 혹은 그 의미가 드러날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급해하지 않고 불확실성을 견디며 의미가 내게 오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토록 이 양자역학의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것을
그 이전에 과학자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이유도 아마 이런 것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단계로, 그러니까 양자역학이라든지 그 다음 단계로 과학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 불확실성을 견뎌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을 견뎌내고, 함께 견뎌내고 그 의미가 탄생할 때까지 같이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저는 상담사나 정신분석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샤먼, 무당이나 뭐 목사님이나 어떤 예술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의미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샤먼, 목사님, 그리고 뭐 상담사, 정신분석가, 그리고 예술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미를 더 확장시켜 보면 뭐 손흥민이라든지 유명한 운동선수들도 이런 그 훈련하고 자신이 그 좌절하는 그 순간 나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견뎌낸 사람들이잖아요. 다 손흥민은 많은 훈련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어린 시절에 불확실성을 견뎌냈기 때문에 그 득점왕이라는 이런 그 의미들을 부여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의미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여되는 거예요. 의미가 오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지 우리가 의미한테 다가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다음 영상 중첩된 세계의 차원 도약. 이 영상은 조금 어려운 영상이죠. 제가 만들어 놓고 저조차도 이해할 수가 없는 영상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댓글에서 누구 나는 이라는 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기억을 버린다 가능한 걸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버리지는 못하지만 변형을 시킬 수 있어요. 변형. 조금 더 고급 용어로 하자면 승화시킬 수는 있겠죠. 그래서 과거에 예를 들자면 과거에 초등학교 때 내가 발표를 하다가 망신을 당했다. 그런 트라우마가 되겠죠. 그 트라우마가 있는 아이는 그것이 너무 상처고 불편하기 때문에 내 삶을 살면서 계속 나의 발목을 잡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발표 연습을 하고 또 대중 앞에 서는 연습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오히려 반대로 훌륭한 연설가가 될 수도 있어요. 무대 위에 서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발표를 하다가 이 망신을 당한 이 경험이 없었더라면 그는 결코 연설가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렇다면 이 망신을 당한 사건은 과연 트라우마일까요? 아니면 정말 필요한 소중한 사건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불행은 가짜다 라는 영상에서 허승현님께서 인간이 배가 불러서 고민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고민 때문에 배가 안 고픈 걸까요? 한참 생각을 했어요. 정신분석 이론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영유아기 시절에 이미 그 대상 없음, 즉 배고픔 같은 것들로 인해서 이 고통들로 인해서 고민이라는 게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 고민이라는 이 스킬이 습관에 배어 있기 때문에 배가 고프지 않아도 인간은 늘 고민을 하고 사는 존재가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더불어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문자와 언어라는 이 특수한 스킬, 인류의 이 특수한 스킬이 추가됨으로써 고민은 망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망상은 더 나아가서 이 망상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 거짓 세계를 만들고, 또 우리는 그게 진짜 세상인 줄 알고 우리는 그 속에서 거짓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법, 내면의 목소리라는 영상에서 이 개츠비 님이 내면의 목소리가 대부분 맞는 거는 같은데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자, 이거는 질문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중요한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갔더니 안 맞더라 라고 하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이게 안 맞더라 하는 이 생각은 아마도 자신의 에고, 그러니까 자신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그 평가에 기반한 걸 거예요, 아마. 그래서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맞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이 맞는 것이다 라고 할 것이고, 또 반면에 그게 틀리거나 또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내면의 목소리가 틀렸구나 라고 주관적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내면의 목소리에 따라서 어떤 책 한 권이 꽂혀서 책을 샀어요.
그런데 막상 사 보니까 1년 동안 그 책을 읽지 않고 처박아 둔 거죠. 이게 내면의 목소리가 실패한 건가요? 이게? 만약에 그 책을 읽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에고는 내면의 목소리가 틀렸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면의 목소리는 그 책을 사놓고 1년 동안 읽지 않았을 때 그 이후에 또 그 다음의 일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 책을 사게 한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혹은 뭐 한 3년 뒤에 이 책이 매우 중요한 책이 되어서 그때 가서 읽을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내면의 목소리는 우리가 주관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했는데 결국엔 알고 봤더니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이었고 망상이었구나 하고 그치는 경우에도 여전히 그것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류시와 시인이 책 제목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잖아요.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판단, 분별을 중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괴롭건 행복하건 우선은 그것을 따라가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설명했던 그 불확정성,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견디고 그 내면의 목소리가 맞다라고 믿고 조금 기다려 볼 필요가 있어요. 설령 뭐 내가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 하다가 다치거나 불행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 생각에는 기다려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다려 봤더니 그게 결국에는 맞았던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또 계속해서 시간이 되면 그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